안녕하세요. 저는 FMNC 선교의 여호수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OPMS 교육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직접 뵐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요, 4차 산업혁명과 전문인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과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FMNC의 스마트 사역부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FMNC 선교회라고 하면은 요새 스마트 선교나 IT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전문인 선교로 시작했고요. 전문인 선교를 통한 전방 개척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한 이후 컴퓨터를 선교지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IT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IT 선교, 스마트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부류, 전방 개척 선교와 스마트 선교를 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이제 순서인데요. 이 강의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의 물론 맥락은 그 표적을 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분별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의 아주 전부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플하게 보자면 그것을 머리에 이제 두시고 같이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여기서 얘기할 건 전문인 선교입니다. 전문인 선교는 굳이 제가 그 의미나 정의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전에 강사분들이 다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역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교적 대안으로서의 큰 물결은 전 우주적 상황, 전 인류에게 복음을 상황화하는 총체적 선교와 스마트 선교이다. 그러므로 전문인 선교의 방향성은 새로운 선교의 물결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총체적 선교는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OPMS 이 교육의 매뉴얼을 처음 봤는데요. 총체적 선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이 시대의 선교에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모두의 선교를 아우르는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을 풀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봐야 우리의 미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OPMS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고 많은 선교적 지식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랄프 윈터 박사가 말한 세계 선교의 세 시대가 이렇습니다. 해안 선교 시대와 내륙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교 시대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고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시하려고 합니다. 개신교 선교 이전에는 천주교가, 구교가 주로 선교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주로 식민지 선교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해안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식민지 선교라는 그러한 그 과도기 때 그 선교의 방법에 남아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CIM 선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내륙 선교를 시작했죠. 근데 그 과도기에는 믿음 선교라는 선교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아는 종족 선교, 카메론 타운젠트가 그 위클리프 선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죠. 그 사이에는 또 내륙 선교와 중간 시대에 그 영향력이 중첩된 선교가 있었는데 그건 개척 선교입니다. 전방 개척 선교. 프론티어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종족 선교와 개척 선교는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미 총체적 선교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1974년 로잔 대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죠. 그 대회 이후로 통전적 선교, 총체적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개념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회에서 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안에서는 그 개념이 희미합니다. 그 이유까지 오늘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총체적 선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선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문인 선교가 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는요, 종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 선교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로잔 대회 문건들을 보면은요, 그 이전에는 없던 그 뱀 사역,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 사역의 개념 하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와 종족 선교의 그 점이지대에 전문인 선교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강조점은 스마트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요, 2014년 ITMC 대회를 시작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이지대에는 IT 선교가 있죠. IT 선교는 이름에 따라서 IT를 도구로 하는 선교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선교는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선교의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5개의 선교 시대가 우리 중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요. 각 선교의 새로운 선교 시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70년 이렇게 간격이 있다가 40년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말하려고 한 핵심은 총체적 선교와 스마트 선교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이 선교 시대가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과 맞물려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1910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는 굉장히 개신교 선교 대회로 가장 많은 인원이 최초로 모인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는 1792년 윌리엄 캐리의 선교 시작을 100주년 지난 시점에서 기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 선교인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 논의하고 한 대회였죠. 1952년에 IMC 빌링겐 대회라고도 하죠.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선교 개념은요,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이제까지 교회가 하던 거라고 인식했던 거에서 그게 아니야,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많은 선교적인 혁신적 개념들이 나옵니다. 1968년에 웁살라 총회에서 홀리스틱 미션, 우리는 이제 통전적 선교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총체적 선교의 전신, 똑같지 않습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한 개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4년 로잔 대회 총체적 선교 개념이 나왔고 1980년대 로잔 파타야 포럼에서 여러 가지 총체적 선교 아래 난민 선교라든지 아니면 전문인 선교 이런 개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 2차 로잔 대회가 마닐라에서 열렸고요. 그 다음에 3차 로잔 대회는 2010년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죠. 이 대회에서 계속 문건이 나와서 로잔 대회 문건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문건은 복음주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선교의 스탠다드, 그러한 선교 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로잔 선교의 로잔 언약에 근거한, 로잔 문건들에 근거한 선교 개념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선교적 변화와 이런 흐름들이 어떠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준 어떠한 그 사상들,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이 선교의 변화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의 변화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기독교와 여러 가지 종교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큰 변화는 지난 2세기 동안, 1세기 동안 이슬람교의 꾸준한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자, 그럼 정치 쪽에는 어떤가요? 민주주의가 맹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뭐 예전에 나치주의 이런 것들은 다 실패한 이제 정치 체계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경제 부분에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이 세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산업혁명은 어떤가요? 기술의 변화. 1차 혁명이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2차 산업혁명이 있고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해안선교, 내륙선교, 종족선교하고 맞물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또한 IT 선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은요. 과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신이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상으로서는요, 모더니즘이 퇴보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1960년대 중반부터 대두됩니다. 자, 그리고 철학에서는 계몽주의,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심리학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발전은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상황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나눠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교라는 큰 나무가 있다면 그의 열매와 가지는 해안선교, 내지선교, 종족선교가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처음 시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땅끝으로 가야 된다고 지리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고 나뭇잎을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지금은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머지않아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다 다다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총체적 선교는요,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러한 우리가 지리적으로 땅끝을 생각하고 이랬던 평면적이고 단순한 생각에서 좀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되 우리 모두가 총체적으로 참가하고 우주적인 일이야 라고 근원적인 어떤 단계에 이뤄서 이 나무의 이 몸통 이런 것들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선교는요, 우리가 우리의 선교의 인식과 개념이 뿌리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선교는 놀라운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변혁적인, 혁신적인 선교적 개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땅끝과 모든 족속, 저는 제가 논문 형태로 나중에 글을 쓰고 여러분들한테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핵심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땅끝과 모든 족속을 말 그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체화시켰는데, 저는 그 땅끝과 모든 족속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리적으로 이해했지만 그 땅끝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은 그러면 우리가 종족을 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선교 끝났다. 마지막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한 종족 파푸아뉴기니에 무슨 외딴 뭐 몇 명 안 사는 몇십 명 안 사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 오십시오. 그러면 오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얘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많은 혈연적이지 않은 문화적 종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과 모든 족속을 말씀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제가 증명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스마트 선교는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가 잘 가고 있는가? 자, 이거는 미국의 종교 현황입니다. 지난 60년간 미국의 종교인들은, 죄송합니다, 미국의 종교 상황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요, 이 빨간선 그래프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불교를 역전해서 제1종교가 됐지만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기독교 인구는 전 종교가 이제 곤두박질 치지만 퇴보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상황은 어떤가요? 2016년도에 파송이 어떻게 되냐면요, 0명입니다. 대한민국의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0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2015년, 2016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미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쇠락했습니다. 미국은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미 미국과 같이 쇠락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 그러면 정반대의 일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이제 유럽의 젊은이 3명에서 유럽이 점점 노방 전도도 못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도하자라는 어떤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지저스 낫넷입니다. 이 사역이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많이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으로 가서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이 사역을 하겠다고 그 지저스 낫넷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자기네 브랜드를 독자화해서 Search for Jesus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1년입니다. 2년 후에. 그런데 이 사역이 지금까지 몇 명의 결신자를 만들었냐면요, 1200만 명을 결신시켰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놀랍지 않나요? 자,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다 식었을까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 다 식었을까요?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은요, 케니어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은 무엇을 예배하는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우리가 무언가 다 예배하는 존재, 숭배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USA Today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한다고 합니다. 바나그룹은 기독교 여론조사인데요. 거기서 밀레니엄 세대, 요즘 젊은 세대죠. 87%가 의미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고 대답을 해요.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엄 세대가 다른 무엇보다도 목적을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 행복, 이유 이런 걸 열망합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열망하는데 왜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유럽의 전철을 쫓고 있는 거죠? 오래 버텼죠. 오래 버텼는데 지금 유럽과 같이 되어갈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상황하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하라는 용어는 많은 선교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5세기 동안 기독교 설교 전략이 있었어요. 정복, 조정, 적응, 토착화, 문화 변형, 문화화 또는 문명화, 상황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충 아우르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용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정복하고 조정했죠. 식민주의적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개신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더니티 사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정복적인 선교 그런 모델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어서 좀 다른 것보다는 덜 반성해도 돼. 그러나 뭐 이런 건 괜찮았어 하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 모델은 선교학자들이 냉정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적응, 문화에 적응해야 돼. 토착화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개념들에게는 약간 어두운 면도 있고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지는 이 시대의 모든 선교학자들이 동의하고 이걸 가지고서 선교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상황합니다. 상황하는요, 그 문화적 상황에 고려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고 너는 지옥 가든 모른다.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언어를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푸아 누기니 가서 영어로 막 설교하고 못 알아듣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입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적인 상황화의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 자체가 상황화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할 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때는 성교 교육학적으로 모델에 되는 그 본문인데요. 그 상황은 굉장히 상황적입니다. 그 여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얘기들을 해요. 그 여인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전하고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 율법을 가지고 그 유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에게 가서는 헬라적인 문화에 맞게 헬라 철학에 맞게 복음을 이해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문화권을 아우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것들을 잘 찾아보십시오. 자, 이 시대에서도 침 켈러 목사님은요, 목회도 상황화해야 된다. 선교도 상황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은 이 시대에 선교를 상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를 상황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보하는 겁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우리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도래했어요. 이미 도래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선교의 개념이 확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가장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바뀔 때는 뭐냐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게 뭔가요? 전쟁입니다.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철학 사조의 변화가 있었지만 선교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믿었던 팽창주의, 서구의 개신교와 천주교와 같이 나아가던 팽창주의나 문화 우월주의가 사라지고 제3세계도 선교는 하는 거야. 선교는 서구에서 무슨 계층적으로 뭐 우월한 데서 우월하지 않은 곳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자, 잘 보십시오. 자본주의,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요즘의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가운데 우리의 선교의 개념도 변해야 되고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 다음에 선교의 개념도 미시오 데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통전적 선교, 총체적 선교가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 시점에서는 IT 선교와 스마트 선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극단적인 변화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제 강의의 두 가지 핵심 이미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제가 아까 많은 사상이나 경제나 정치나 변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공을 했을 겁니다. 사람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걸 단순화하면은 이 시대에서 가장 이 시대를 누르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고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과학기술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거죠.
자본주의가 이 시대의 패자입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견줄 게 없습니다. 또 정치 체계는 뭡니까? 민주주의랑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렇게 맹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과학기술주의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를 막 누르고 있는데 과학기술주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구해야 되고 서구에는 이제 그 이베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쳐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학, 영어로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뭐 목회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 과학기술주의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거에도 우리는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자, 세계는요, 급진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지구 역사상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규모 재배치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 통해서 도시화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를 가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급진적 기술 과학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알지만 우리가 경험한 정보화 사회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모바일 사회가 또 있었어요. 다 한 가지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세월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스마트폰화 됐고 이제는 초연결 네트워크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자켓에도 컴퓨터가 잘려 있고요. 뭐 손목 시계는 이미 나왔고요. 뭐 집에 다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고 IoT. 그 다음에 차에도 다 있고요. 뭐 어디에나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5G가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인프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